형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동서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쓴 걸까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불러보자 굳게 감긴 눈 사이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몇 년을 죽은 척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눈조차 뜨지 못했던 걸까요? 이 병실 안에는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가 쪽과 모든 연락을 끊었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명절 인사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그 집안과 이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걸려오던 잔소리 전화도 시동생이 보내던 무뚝뚝한 명절 문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낮잠을 자다 말고 울린 전화벨에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보통이라면 끊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맞으시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죠. 보호자라니 자기한테 보호자라고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미정 씨요. 보호자 연락처 2번째에 등록되어 계시더라고요. 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서 미정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었죠.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 나온 뒤로 시가에서도 거의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도 미정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말을 돌리거나 한숨만 쉬곤 했었죠. 첫 번째 보호자분께 먼저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첫 번째 보호자, 그건 분명 시어머니일 겁니다. 영숙은 불길한 느낌이 목 뒤를 스치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이든 관공서든 자기 이름이 걸린 곳에서 오는 전화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건 안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받지 않은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이미 끊은 인연이고 다시 엮일 필요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위독하다는데 보호자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미정과 영숙은 명절 때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치던 사이였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서로 작은 눈짓을 주고받던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던 사이였죠. 결국 영숙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40분,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택시에서 내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5층 중환자 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간간히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복도 끝으로 갈수록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미정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502호. 문 앞에 서는 순간 영숙은 발걸음이 멈추는 걸 느꼈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어둑한 병실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방이라기보다 창고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병실 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썰렁했습니다. 꽃 한 송이 없었고 개인 물건이라고는 수건 하나가 전부였죠. 가족 사진도 과일 바구니도 간병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미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미정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고 양쪽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은 굳게 감긴 채 미동도 없었고 가느다란 호흡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보호자란이 적힌 서류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이름은 시어머니 것이었죠. 그런데 방문 기록을 보니 지난 석 달간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방문 기록. 가족이 있는 환자의 병실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을 낳아준 부모도 결혼한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려질 수가 있는 건지 영숙은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와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죠. 침대 난간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고 아주 작게 접혀서 일부러 숨긴 것처럼 보였죠. 난간 틈새 깊숙이 밀어넣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그걸 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글씨,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비뚤어진 글씨가 적혀 있었죠. 글자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년째 아무 반응이 없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글을 썼다고요. 손에 들린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살려달라니.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명이었죠.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영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죠. 저기요, 이 환자 혹시 의식이 돌아온 적 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반응 없으세요. 자극에도 무반응이고 지금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영숙 손 안에는 분명히 미정의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꿈도 착각도 아니었죠. 간호사의 말과 손 안의 쪽지 사이의 놓인 거리가 너무 커서 영숙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낮췄죠.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정아.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만큼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영숙은 미정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미정아, 나야. 형님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굳게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한 방울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눈썹 사이를 타고 천천히 소리 없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사람의 눈물이었죠. 참고 참다 겨우 새어나온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을 잊었죠. 그저 미정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때 영숙의 손목 위로 뭔가 닿는 느낌이 왔습니다. 고개를 내려다보니 미정의 손가락이 영숙 옷자락 끝을 잡고 있었죠. 힘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의지를 가진 손이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손가락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깨어 있었어요. 몇 년을 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병실에서 혼자 깨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기계음만 울리는 이 차가운 방에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가?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슬리퍼 소리 같은 것이 가까이 왔다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복도 끝 모퉁이에서 누군가 급히 몸을 돌리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등 뒤로 찬바람이 훅 밀려드는 것 같았죠. 영숙은 반사적으로 손 안의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죠. 병실 안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미정은 다시 아무 반응 없는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 병실에는 누군가 절대로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 한가운데에 미정이 홀로 갇혀 있다는 것도요. 주머니 속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 줄이 영숙의 온몸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글씨가 너무 비뚤어서 처음엔 겨우 알아봤지만 볼수록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든 펜을 쥐고 눌러 쓴 글씨였으니까요.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의 보호자는 시어머니였고 결국 그 사람이 움직여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었죠. 영숙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그대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죠. 영숙을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반가운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뭔 일이야 갑자기. 반갑다는 말은커녕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영숙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거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걸 이미 예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미정이가 쓴 거예요. 병실 침대에 끼워져 있었어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걸 영숙은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놀라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커지는 대신 미간이 확 좁아졌고 입술이 일자로 굳었죠. 마치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이나 안타까움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영숙의 등에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영숙이 미처 막을 틈도 없이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한 번에 찢어버렸죠. 한 번으로 모자랐는지
다시 주워서 더 잘게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시어머니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년 얘기 꺼내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죠. 눈동자의 감정이라고는 분노밖에 남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 망신시킨 년이야. 그냥 그렇게 누워 있어야 해.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돈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치료비가 부담된다거나 형편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말에는 미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사람이 의식이 있는데 그냥 두면 어떡해요? 의식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 깨어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 몰라. 깨어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식물인간이 깨어난다고 하면 기뻐하거나 최소한 안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이 깨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죠. 죽어서 나가야 집안이 조용해진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줄 알아.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 해도 며느리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죽어서 나가야 한다니요.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미정이 깨어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이름만 나오면 눈이 뒤집히듯 반응했죠. 영숙은 입을 다물고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사고 이후 미정 명의였던 보험과 재산이 시어머니 쪽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걸 예전에 남편 입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안 어른이 관리하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이 반응을 보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이 깨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재산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죠.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병원에 다시 가지 마. 알았지. 경고였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당부도 아닌 분명한 경고였죠. 시어머니 눈이 영숙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이지만 서늘한 것이 스쳤어요. 괜히 나섰다가 다친 사람 한둘 아니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친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요. 영숙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던 날 아무 전조도 없이 세상을 떠난 남편.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묻어두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괜히 나서다 다친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남편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소름이 팔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찔리듯 느껴졌죠.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안쪽에서 뭔가 내던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음을 옮기는데 뒷목이 계속 뻣뻣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을 더 걷자 다시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죠. 지하철역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겨우 숨을 고르는데 맞은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뒤쪽으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영숙이 거울을 통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남자는 고개를 확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집을 나선 뒤부터 계속 느꼈던 그 감각이 거울 속 남자의 행동과 겹쳐지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영숙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동서를 돌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분노, 치료를 막으려는 집요함, 의미심장한 경고, 그리고 뒤따르는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린 뒤에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죠. 숨을 내쉬고 나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내야 해.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 해. 바닥에 흩어져 있을 찢긴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찢어버려도 그 안에 적힌 말은 사라지지 않았죠.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섭긴 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미정은 정말로 그 병실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경고를 들은 뒤에도 영숙은 병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의심스러웠죠. 미정이 깨어나는 걸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이유가 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오후 늦게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미정의 병실로 들어간 뒤 불을 끄고 보호자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남아있을 생각이었어요. 밤이 되면 이 병실에 누가 오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겠다는 거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동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낮 동안 분주하던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뜸해지고 복도 불빛도 절반이 꺼졌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죠. 영숙은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졸음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슬리퍼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닌 구두 소리였죠.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다가오더니 병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죠. 보호자 의자를 병실 구석 커튼 뒤쪽으로 미리 옮겨둔 게 다행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죠. 복도 불빛에 잠깐 비친 얼굴을 보고 영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동생이었어요.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병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시동생은 곧장 미정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링거줄을 손으로 잡더니 연결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의료진에게 허락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걸 꺼내 약물 주입구 쪽을 만지작거렸죠. 어둠 속이라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죠.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동생은 약물 확인을 마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죠. 영숙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밤 병동은 워낙 조용해서 단어 하나하나가 들려왔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 그건 상태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누군가에게 미정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옷으로 감싼 채 녹음 버튼을 눌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가락만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전화 상대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시동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의 침대 옆에 바짝 다가서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죠. 영숙은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미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병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괜히 움직이면 더 힘들어진다. 위협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고 있었죠. 그 말은 곧 시동생도 미정이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이 왜 쪽지를 남겼는지, 왜 간호사 앞에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지, 미정은 일부러 식물인간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깨어났다는 걸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동생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미정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동생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들려? 나야. 영숙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정의 손가락이 2번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죠. 한 번도 아니고 정확히 2번이었습니다. 그건 우연한 반사가 아니었어요. 대답이었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깨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침대 위에서요.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는 소리였죠. 영숙은 반사적으로 미정의 손을 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감시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동생만이 아니었어요. 이 병원에서 미정을 둘러싼 감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저장되어 있었죠. 이 파일 하나가 지금 영숙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동시에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검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미정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죠. 감긴 눈, 창백한 볼,
그 아래로 마른 눈물 자국. 이 사람을 이대로 두고 나가면 다음에 올 때는 진짜로 손을 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세게 때렸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물러서면 미정은 정말로 죽게 될 거라는 걸 영숙은 이 밤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녹음 파일을 들고 갈 곳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가기엔 증거가 너무 약했고 병원에 말하자니 누가 시동생 편인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노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가던 동네 약국 약사였죠. 남편보다 15살은 많았지만 둘은 나이를 잊고 지냈고 장례식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노인이 안경 너머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대신 영숙의 얼굴부터 살폈죠. 오랜 세월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구먼. 무슨 일이야? 영숙은 둘러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국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죠.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그대로입니다. 깨어나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영숙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동안 박노인은 고개를 한 번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이건 환자 관리가 아니라 통제야. 박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단정지었습니다. 수십 년 약사 생활을 한 사람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 가족이 밤에 혼자 와서 약물을 만지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정이 상태를 제대로 다시 봐야 해. 내가 아는 재활 전문의가 있어. 조용히 움직여 볼게. 박노인은 그날 바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틀 뒤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미정을 진찰하게 되었죠. 영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완전 무반응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문의는 미정에게 빛 자극과 소리 자극을 줬을 때 뇌파에서 분명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죠. 특히 사람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또렷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적절한 재활치료와 약물 조정을 병행하면 회복 확률이 상당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살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제대로 손만 잡아줬으면 진작에 깨어날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미정의 과거 의료 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죠. 이 환자 예전에도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치료가 중단됐더라고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응이 나타났는데 치료를 중단했다고요. 보통이라면 반응이 보이면 치료를 강화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기록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치료 방향 변경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박노인은 기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막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정이 왜 식물인간인 척했는지, 왜 반응을 숨기며 버텼는지,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치료가 중단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미정은 몸으로 배운 거였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만 쪽지를 쓰고 영숙 앞에서만 겨우 손가락을 움직인 겁니다. 영숙은 병원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의사나 수간호사에게 직접 말하기는 위험했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시어머니 편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영숙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 병실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미정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숙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그 간호조무사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미정이 보호자분이 치료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구내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라는 분이 자주 오셔서 담당 의사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치료 넣지 말라, 현 상태 유지만 하라, 그런 식으로요. 한 번은 재활치료 스케줄이 잡혔는데 갑자기 취소된 적도 있었어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보호자 의견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와서 치료를 맡고 있었던 거였죠. 재활치료를 넣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건 미정이 깨어나는 걸 보호자 권한으로 막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죠. 모든 걸 정리해서 박노인에게 전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보호자가 시어머니인 이상 그 사람이 치료 안 한다고 하면 병원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보호자를 바꾸지 않으면 미정을 살릴 방법이 없었죠. 그건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박노인은 영숙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정의 침대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미정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내가 움직일게. 미정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요.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은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한번 움직였죠. 알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년을 혼자 버텼는데 자신이 못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둘이니까요. 보호자 변경을 준비하면서 영숙은 미정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왜 보호자를 바꿔야 하는지 근거가 필요했거든요. 박노인이 법률 상담을 받아본 결과 현 보호자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했죠. 영숙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미정이 사고를 당하기 전 시가에서는 한동안 돈 문제로 시끄러웠죠. 남편이 한 번은 술자리에서 흘린 적이 있었어요. 미정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요. 그때는 고부 갈등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수소문을 해보니 미정사고 전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죠.
일종의 투자 사기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한 건 아니었고 시동생이 실무를 맡아서 돈을 굴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미정이 그 정황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미정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죠. 숫자에 밝았고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직접 조사를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박노인이 미정의 옛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정이 사고 나기 두어 달 전에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투자 사기 관련 상담이었죠. 미정은 혼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그 사실을 듣고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이 단순히 시어머니와 다투기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미정의 옛 동료를 수소문해서 만났는데 그 동료가 사고 직전에 미정한테서 받은 메시지를 아직 갖고 있었죠.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 조만간 정리할 거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미정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숙은 그 연결고리를 떠올리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미정의 휴대폰은 사라졌죠. 병원에서도 사고 현장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고 기록에도 소지품 목록에 휴대폰은 없었어요. 미정이 쓰던 노트북도 집에서 없어졌고 관련 서류나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정이 조사했던 흔적 자체를 누군가 깨끗하게 지운 것 같았죠. 박노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입막음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의 일이었죠. 남편은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영숙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나왔죠. 당시에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의심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와서 음료를 챙겨줬었어요. 배즙이라고 했죠. 건강에 좋다며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그 배즙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어요. 그때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집에 와서 음료를 챙겨주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의 사고 전후 정황을 알게 된 지금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남편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미정처럼 시어머니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갔던 건 아닌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입막음이었어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둘 제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사고로, 남편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미정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깨어나지 못하게 통제당하고 있었죠. 영숙은 그날부터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의료 기록의 이상한 점, 간호조무사 증언, 미정 동료의 메시지, 그리고 남편 사망 당시의 정황까지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박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와도 첫 상담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숙을 말렸습니다. 박노인조차 한 번은 진지한 얼굴로 물었죠. 영숙아, 정말 할 거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안 하면 미정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일도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박노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물러설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정을 살리는 일이 곧 남편 죽음의 진실과도 연결된다는 확신이 영숙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건 동서를 위한 일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위한 일이기도 했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주차장 한쪽에 같은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였죠.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사흘 연속 같은 자리에 같은 차가 있으니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웠죠.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거나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밟혔죠.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같은 통로에서 마주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었어요. 영숙은 휴대폰 설정을 열어 위치 공유를 전부 껐습니다. 자주 쓰던 길도 바꿨고 병원에 갈 때도 매번 다른 경로를 이용했죠. 박노인과 연락할 때는 공중전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과한 걸 수도 있었지만 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는 가늠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아픈 동서를 돌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간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미정의 생존이자 영숙 자신의 생존이기도 했어요. 뒤돌아갈 길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걸 알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영숙이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던 날 병원 로비에서 시동생과 마주친 거였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은 로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났죠. 표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형수님,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영숙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썼죠.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박또박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러 고쳐 부르는 게 느껴졌죠. 그 한마디에 이미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깔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시동생은 로비 한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따라갔죠.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로비였으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마주 서자 시동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형수님,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병원도 자주 오시고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시고. 영숙의 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박노인을 만난 것도 변호사를 만난 것도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세요,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듯 몸을 살짝 기울이며 영숙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죠. 영숙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나서긴 뭘 나서요. 미정이 상태가 나빠졌다고 해서 보러 온 건데. 영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온 신경을 집중했죠. 시동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와 영숙의 귀 옆에 대고 속삭였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조용히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 닿은 그 말은 대화가 아니라 칼이었어요. 형수님, 형이 죽던 날 밤에 드셨던 그 배즙 기억하세요?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배즙. 남편이 쓰러지던 날 시어머니가 챙겨준 그 배즙. 영숙도 한 모금 마셨지만 남편이 대부분을 마셨던 그 음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유리병에 담아 가져왔고 건강에 좋다며 꼭 마시라고 했었죠. 남편은 어머니가 해온 거라며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쓰러졌어요. 시동생은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지켜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냉장고에 아직도 같은 게 남아있던데요. 그 말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배즙이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원하면 또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영숙은 그 순간 남편의 죽음이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표정을 숨기고 시동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두 눈에 힘을 줬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영숙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방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만들었죠. 괜히 깊이 알면 오래 못 삽니다, 형수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영숙의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죠.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미정을 가둬놓고 이제 나한테까지 웃으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영숙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이 느긋해 보였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출입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영숙을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한데요, 보호자분이 면회를 제한해달라고 하셨어요. 가족의 출입을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룻밤 만에요. 영숙은 법적으로 미정의 가족이 아니었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시누이 자격이라도 됐겠지만 남편이 죽은 지금 영숙은 시가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보호자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영숙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간호사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에게 갈 수도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된 거였죠. 미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약이 바뀐 뒤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미정의 침대 난간에 끼워져 있던 종이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가 흔들리듯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약이 바뀌었어요. 영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약이 바뀌었다. 그건 미정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변경됐다는 뜻이었죠.
시동생이 밤마다 링거를 확인하던 그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바꾼 건 치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미정을 더 깊이 가라앉히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기다리면 미정이 정말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죠. 영숙은 곧바로 박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 내일 바로 넣겠습니다. 박노인은 잠깐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오래 못 산다는 말이요.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공포 아래에서 분노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사람들이 이제 미정까지 죽이려 하고 있다. 그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한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밥 먹자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마지막 손. 그 사람의 죽음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면 그걸 밝혀내는 건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었죠. 영숙은 주먹을 풀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영숙은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옆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긴급 후견 신청과 의료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미정의 의식 상태를 공식적으로 재평가받고 현 보호자가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시어머니 쪽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영숙이 재산을 노리고 환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시가 재산에 욕심을 품고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이용하려 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영숙은 그 내용 증명을 읽으며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를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죠. 남편 살아있을 때도 시가 재산에 손 한 번 뗀 적 없었습니다. 장례비도 자기 돈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돈을 노린다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둑으로 모는 꼴이었죠.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에게 법원 신문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라고 했죠. 영숙은 밤새 남편이 죽은 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견한 쪽지, 시어머니의 반응, 시동생의 야간 방문과 녹음 파일, 치료가 반복적으로 중단된 의료 기록, 간호조무사의 증언, 그리고 미정이 사고 전에 투자 사기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요. 법원 신문날 영숙은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판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비싼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둘을 양옆에 세운 채 영숙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따가웠지만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영숙의 동기를 의심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 환자를 이용해 법적 지위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정이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영숙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임시 보호자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정의 의료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병원에 내렸죠. 이제 병원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의료 기록이 공식 검토 대상이 되면서 약물 변경 기록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보호자 요청으로 치료 방향이 수차례 바뀐 점, 재활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병동으로 올라왔죠.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가 보호자인데 왜 내 허락 없이 기록을 넘기느냐. 치료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다. 라며 담당 간호사에게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릴 정도였죠.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어 쳐다볼 만큼 소란이 컸습니다. 수간호사가 나와서 진정하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미정 병실로 들어가겠다며 의료진을 밀치기까지 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병동 복도의 폐쇄회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박노인이 병원 행정팀을 통해 그 영상 기록을 확인했고 변호사가 법원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죠. 시어머니가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진과 충돌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은 겁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상황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흥분할수록 영숙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인가 싶었지만 이틀 연속 새벽 2시에 같은 일이 반복되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세 번째 날에는 새벽 3시에도 울렸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빠르게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체격으로 보아 남자인 것 같았죠.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까봐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죠.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것만으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고 기록이 시어머니 쪽에 알려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영숙은 짐을 싸서 박노인 집으로 갔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과 서류 가방만 챙겼죠.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빈 방을 내주었어요. 이불을 깔아주고 밥을 차려주면서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박노인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영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죠. 박노인 집에서 지내면서도 영숙은 매일 변호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법원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밥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동생의 속삭임이 들렸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그 병실에서 몇 년을 버텼다는 걸 생각하면
자신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로 견딘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영숙이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버틴 만큼 나도 버텨야 한다. 영숙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말을 되뇌었죠. 법원 결정이 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측에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있었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영숙은 그 기다림이 싸움 자체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결정 전날 밤 박노인이 영숙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죠. 한참 뒤에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한 건 틀리지 않았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찻잔을 감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영숙도 박노인도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미정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의료자료 검토를 위해 임시로 영숙의 병실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제한적인 허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영숙은 허가서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502호 앞에 섰을 때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며칠 만에 다시 보는 미정의 얼굴이 어떤 상태일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규칙적인 기계음.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영숙은 안도하기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죠. 약이 바뀌었다는 쪽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야. 법원에 서류 넣었어. 조금만 더 버텨. 미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감긴 눈 아래서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영숙은 미정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렸죠. 영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눈이 사납게 치켜떠져 있었어요. 영숙이 병원에 왔다는 걸 누군가에게 연락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죠. 영숙을 밀어내듯 지나쳐 곧장 미정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죠.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아들더니 손톱 밑을 엄지로 세게 눌렀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뭔지 바로 알아챘죠. 통증 반응 검사였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고통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극이었어요. 미정이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깨어있다는 게 들통나는 거였죠. 영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미정에게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환자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 시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뿌리치고 이번에는 미정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 아래를 더 세게 눌렀죠. 미정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반응하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눈꺼풀이 떨려도 안 되고 손가락이 움찔해도 안 되고
얼굴이 일그러져도 안 됐습니다. 영숙은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죠. 제발 버텨.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엄지가 미정의 손톱 밑을 파고드는 게 보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를 만한 통증이었죠. 그런데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 근육 떨리지 않았어요. 눈꺼풀도 입술도 손가락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통증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꾹 참고 있는 거였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무반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기해온 사람의 의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더니 미정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을 비틀었죠. 죽은 사람 흉내도 참 잘 내네. 영숙의 등골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어요. 흉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 흉내를요. 미정이 연기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의심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영숙은 온몸에 힘을 주고 시어머니와 미정 사이에 섰습니다. 몸으로 침대를 가리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환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숙이 예전의 영숙이 아니라는 걸 느낀 듯 했죠.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나서 왔는데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나운 표정이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그 자리를 채웠죠.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간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달라졌어요. 방금 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 아니라 걱정에 잠긴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러 온 건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 걱정? 방금 전까지 손톱을 눌러 반응을 시험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영숙은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죠. 대신 주머니 속 휴대폰에 녹음 버튼이 켜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음을 시작해 두었거든요. 죽은 사람 흉내도 잘 낸다는 말, 손톱을 누르던 행동, 그리고 간호사 앞에서 순식간에 돌변하는 태도까지 전부 파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였어요. 간호사가 미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자 시어머니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영숙을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아까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 같은 눈이었죠. 병실에 다시 혼자 남겨진 영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숨을 내쉬려 해도 가슴이 조여서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분만 일찍 왔더라면 영숙이 미정 귀에 속삭이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미정이 눈꺼풀을 떠는 걸 봤을 수도 있었죠. 그랬으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보호자 변경 신청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도, 지금까지 모은 증거도 전부 의미를 잃었을 거예요. 미정은 더 강한 약물로 다시 가라앉혀졌을 테고 영숙에게는 2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정, 손톱이 눌리는 그 통증을 견디면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죠. 어떤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연기를 몸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영숙은 뼛속까지 느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죠.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상대도 더 거세게 밀어붙일 테니까요. 영숙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다시 미정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고 꼭 쥐었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끝나간다. 미정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영숙은 놓치지 않았죠. 알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아직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영숙은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죠.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약한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영숙은 박노인직 거실에 앉아 있었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실려 있었어요. 영숙 씨, 임시 보호자로 인정됐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박노인이 맞은편에서 영숙의 표정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구나 라는 뜻이었죠. 법원은 의료 기록의 이상한 점과 보호자의 치료방해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과 충돌한 폐쇄회로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임시 보호자 권한이 영숙에게 넘어오면서 미정의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영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결정문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가장 먼저 요청한 건 약물 정상화였죠. 변경된 약물을 원래대로 돌리고 중단됐던 재활 치료를 즉시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법원 결정문을 확인한 뒤 바로 처방을 수정했어요. 약물이 정상으로 돌아가자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첫째 날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영숙은 하루 종일 침대 옆에 앉아 미정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미정의 손가락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면 눈꺼풀이 떨리는 반응도 더 또렷해졌죠. 담당 의사는 약물 정상화 이후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흘째에는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는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거였죠. 미정의 뇌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병실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정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반응이 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대로 정말 깨어나는 건지 혹시 다시 나빠지는 건 아닌지 기대하는 만큼 불안도 컸죠. 나흘째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이 미정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을 때였어요. 미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전처럼 미세한 떨림이 아니었죠. 분명하게 또렷하게 눈을 뜬 겁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정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영숙의 얼굴에 멈추었죠. 초점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미정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요. 미정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죠. 형님. 영숙은 그 입모양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정의 볼 위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물이 대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미정이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 쪽이 아니라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죠. 침대 아래쪽이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미정이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어서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아래쪽을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지만 먼지만 만져졌습니다. 위치를 바꿔 프레임 안쪽 매트리스와 금속 틀이 만나는 좁은 틈을 손가락으로 훑쳤죠.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숨기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죠.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았고 겉면에 먼지가 끼어 있었죠. 그 옆에 오래된 스마트폰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죠. 영숙은 두 손에 들린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고개를 들어 미정을 보았죠. 미정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온 힘을 담고 있었어요. 다 녹음했어요. 전부요. 영숙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녹음. 전부. 미정이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는 동안 이 작은 기계로 병실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녹음해 온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사고 나고 1년쯤 지나서부터요. 깨어났는데 깨어난 걸 알리면 죽을 것 같았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시동생이랑 전화할 때도 병실에서 둘이 만날 때도요. 다 들렸어요. 저한테 뭘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들으면서 녹음했어요. 영숙은 손에 들린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몇 년치의 진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미정은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숨조차 조심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약 좀 더 세게 놔. 요새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시동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담당 선생한테 말해놨으니까. 재활은 빼기로 했고요.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죠. 파일을 더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치료 중단을 지시하는 대화, 약물 변경을 요구하는 장면, 미정의 사고 이후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논의하는 내용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의 녹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시동생에게 한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제 됐어. 그년이 모은 거 다 없앴지. 휴대폰도 처리했고. 영숙은 녹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죠.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범행의 기록이었어요.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죠.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고 버틴 거예요. 깨어나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은 척했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녹음했어요.
간병인이 올 때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가 아무도 없을 때 다시 멈추고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말을 잇기가 힘든 것 같았죠.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밤에 혼자 깨어 있으면 천장만 보이잖아요. 그 천장을 몇 년을 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백 번이었는데 이 녹음기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이걸 누군가 들어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몇 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혼자서 증거를 모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지 영숙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 내부 조사도 동시에 시작됐죠. 약물 변경 기록과 녹음 내용이 일치하면서 사건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죠. 영숙이 정식 보호자인 이상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변호사의 팔에 이끌려 병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뒤돌아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병실에서 영숙과 미정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영숙은 앉아 있었고 미정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죠. 두 사람 다 지쳐 있었습니다. 미정은 며칠째 깨어 있느라 체력이 바닥이었고 영숙은 몇 달간의 싸움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긴 눈 너머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죠. 미정의 눈이 영숙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고 영숙의 눈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영숙도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끝났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미정이 대답했죠. 몇 년을 버틴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계음만 울리던 병실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파일 안에 담긴 대화는 수십 건이 넘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몇 년에 걸쳐 미정의 치료를 방해하고 약물을 조작해온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났죠. 수사관들은 녹음 내용을 분석하며 병원 기록과 대조했고 일치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사건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범행 동기도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시작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았고 시동생이 그 돈을 운용하는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빈 곳을 새 돈으로 메우는 구조였습니다. 친척들, 오랜 지인들, 심지어 교회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뻗쳤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시어머니의 가장 큰 무기였죠. 미정이 그 구조를 알아챘고 증거까지 확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정은 집안 망신을 시키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범행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미정을 입막음하기 위해서요. 사고 이후에는 깨어나지 못하게 약물을 통제하고 치료를 막고 재활을 중단시키며 미정을 병실에 가둬놓았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권한으로 사람 하나를 침대 위에 묻어버린 거였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영숙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도 재조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큰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었는데 잘 처리됐다 라는 내용이었죠. 수사관은 영숙에게 남편 사망 당시의 정황을 다시 물었고 영숙은 배즙 이야기를 포함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긴 거였죠. 미정의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을 누워있던 몸이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는 없었죠. 근육은 많이 약해져 있었고 목소리도 작고 갈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손에 힘이 돌아왔고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서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두어 주가 지나자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던 날 미정은 아이처럼 웃었죠. 영숙도 옆에서 따라 웃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보조기구를 잡고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세 걸음도 걷지 못했지만 미정은 울면서 웃었죠. 넘어질 뻔할 때마다 영숙이 옆에서 잡아주었고 물리치료사가 다른 쪽에서 받쳐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지만 미정은 스스로 말하고 앉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정이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가로 갔어요. 영숙이 밀어주었죠. 커튼을 젖히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멀리 건물 옥상 위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제였는지 아마 미정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미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몇 년 동안 기계음만 들리던 방에서 천장만 보며 참아왔던 숨이었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창문 너머의 세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숨이었습니다. 그 숨을 내쉬는 미정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영숙은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미정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햇빛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영숙의 손을 잡았죠. 예전처럼 미세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제대로 힘을 줘서 잡았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은인은 무슨, 우린 서로 버틴 거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미정이 몇 년을 병실에서 버텼고 영숙은 바깥에서 버텼죠. 미정의 쪽지가 없었으면 영숙은 움직이지 못했을 거고 영숙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미정은 그 침대에서 끝났을 겁니다. 어느 한쪽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죠. 시어머니가 찢어버렸던 그 쪽지와 같은 글씨, 같은 내용으로 적힌 종이었어요. 영숙이 처음 병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찢은 건 영숙이 보여준 것이었고 원본은 영숙이 사진으로 찍어둔 뒤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이거 같이 가지고 있자. 영숙이 말하자 미정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쓴 글씨를 미정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때 이 글씨를 쓰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군가 이걸 발견해 줄 거라는 희망이 얼마나 작았는지 미정만이 알고 있었죠. 이제 이건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쪽지를 함께 보관하기로 했죠.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의 증거로요. 병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음만 울리고 꽃 한 송이 없이 차갑던 방이었죠. 지금은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목소리가 있었어요. 미정이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소리, 영숙이 웃으며 대꾸하는 소리, 물리치료사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 기계음 대신 생활의 소리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몸에 스며들었죠.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잠들기 전에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영숙도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버티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온몸을 짓누르며 밀려왔죠. 박노인도 한 번은 약국 뒷방에서 혼자 울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친구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영숙을 도운 힘이었다는 걸 영숙은 알고 있었죠. 영숙은 가끔 처음 병실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복도, 기계음만 울리는 어둑한 병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눈에 들어왔던 접힌 종이 한 장. 그때 영숙은 두려웠고 지쳤고 혼자였습니다. 시가와 인연을 끊고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은 직후였죠. 만약 그날 그냥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쪽지를 무시하고 병실을 나갔다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은 아마 그 침대에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고 남편의 죽음도 그냥 심장마비로 남았겠죠. 그리고 영숙은 평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살아남았죠. 두 사람을 이어준 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을 쓰는 것도 같은 집안에 속한 것도 아니었죠.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병실에서 숨죽여 버텼고 한 사람은 바깥에서 두려움을 안고 싸웠죠. 그 두 개의 버팀이 만나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살려낸 사람과 살려낸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영숙과 미정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생존으로, 포기하지 않은 시간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이렇게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무서움보다 더 크게 남는 게 있었어요. 미정이 몇 년을 혼자 버텨냈다는 것, 그리고 영숙이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것. 여러분 곁에도 지금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마세요.